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가을, 나는 또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시끌벅적한 예능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지만 웃음소리 하나 없는 내 집은 너무나 적막했죠. 내 이름은 정영숙, 올해 72살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도 어느덧 15해가 흘렀네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것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고 자식들과 손주들이 찾아오는 날이면 집안이 활기로 가득 찼었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 막내딸마저 결혼하고 집을 떠난 후부터는 깊은 적막감이 내 일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벨 소리에도 가슴이 뛰고 초인종 소리에도 반가워 뛰어나갔던 내가 이제는 그저 창밖만 바라보는 노인이 되어버렸네요. 엄마, 오늘 기분은 어때? 첫째 딸 미라의 전화가 왔습니다. 주말마다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죠. 괜찮아. 늘 그렇지 뭐. 내 목소리에는 감춰진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어? 내일 시간 되면 들를게. 아니야, 바쁜데 뭐하러 와. 나는 잘 지내고 있어. 통화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사실 나는 엄마도 외롭다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을 꺼낼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죠. 엄마,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해. 괜히 이상한 사람 만나서 고생하지 말고. 나도 알아요.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마음은 다르네요. 밤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뒤척이며 아침을 기다리는 이 외로움을 자식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요.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영숙 씨, 요즘 주민센터에서 탁구 수업한다던데 같이 한번 가볼래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무슨 운동이냐며 고개를 저었지만 집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젊었을 때 운동을 좋아했던 나는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조금은 어색한 마음으로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탁구장에 들어서자 활기찬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나와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방 적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남자가 나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처음 오셨죠?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그의 이름은 이재훈, 68배 나이였습니다. 첫인상은 부드럽고 다정했어요.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카락과 깊은 주름 사이로 미소 짓는 눈이 인상적이었죠. 나는 그의 친절에 감사하며 라켓을 잡았습니다. 오래전에 쳐봤는데 많이 서툴러요. 내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되죠. 저도 늦게 시작했으니까요. 그날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탁구를 치며 땀을 흘리는 동안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이재훈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2장, 영숙 씨, 오늘은 포핸드 스트로크를 연습해 볼까요? 이재훈 씨가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번 수업이 끝나고 남아서 따로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탁구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간이었지만 점차 그와의 대화가 더 즐거워졌습니다. 저 요즘 많이 늘었죠? 내가 자랑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요. 정말 빨리 배우시네요. 타고난 소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의 칭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기분은 오랜만이었죠. 수업이 끝난 후 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근처 찻집에서 차 한잔 할까요? 탁구 이야기도 좀 더 나누고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데이트 신청인가? 이 나이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입에서는 자연스레 좋아요라는 말이 나왔어요. 찻집에서 우리는 탁구 이야기를 시작으로 점점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이미 10년 전에 아내와 사별했고 2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나도 내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죠. 자식들은 다 잘 지내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다들 바빠서 자주 못 보지만요. 이제 손주들도 크니까 제가 필요한 일도 없어요. 그래서 더 외로우시겠네요. 그의 말에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탁구를 핑계로 자주 만났습니다. 가끔은 영화도 보러 가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도 많아졌어요. 영숙 씨, 오늘 보신 영화 어땠어요? 그의 문자가 밤에 도착했습니다. 좋았어요. 이렇게 데이트도 하고 이 나이에 참 신기해요. 내가 답장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우리 앞으로도 좋은 시간 많이 가져요. 그의 메시지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감정을 느꼈죠. 하지만 딸들에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특히 미라가 알면 분명 반대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비밀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면서 우리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이재훈 씨는 내 생일에 예쁜 스카프를 선물해 주었고 아플 때면 죽을 끓여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내가 상상했던 노년의 동반자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질문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 집은 몇 평이에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그가 물었습니다. 32평이요.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영숙 씨 같은 분이면 넓은 아파트에 사실 것 같아서요. 그의 질문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나는 그저 그의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질문들이 이어졌어요. 손주들은 자주 와요? 연금은 잘 나오죠? 혹시 주식이나 투자 같은 것도 하세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그의 관심이 내 재산 상태에 집중되는 것 같아 약간의 불안함이 생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재훈 씨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았고 만나도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어요. 요즘 바쁘시네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응, 그냥 좀 생각할 게 많아서. 그의 냉담한 대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실수했나? 너무 집착하는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나는 그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죠. 그래서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해서 그의 집에 가져다 주고 따뜻한 메시지도 자주 보냈어요. 하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지갑을 열었는데 분명히 넣어둔 현금이 사라져 있었어요. 이상하네, 분명 여기에 넣어뒀는데. 처음에는 내 착각이라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기억력도 떨어지니까요. 하지만 이후에도 가방에서 지갑이 옮겨져 있거나 서랍 속 물건들이 조금씩 달라져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몇 주 후 내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금 반지와 목걸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서랍에 넣어둔 것인데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지만 아직 이재훈 씨를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날은 봄이 시작되는 3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는 이웃과 함께 미용실에 예약이 되어 있어서 집을 비워야 했어요. 이재훈 씨에게도 말해뒀죠. 오늘 미용실 가요. 끝나고 연락할게요.
하지만 미용실에서 갑자기 예약이 변경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정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거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집에는 아무도 없어야 했어요. 도둑이 들었나?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열쇠로 열고 들어왔는데 조용히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숨소리까지 죽이며 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재훈 씨가 내 방에서 서랍을 뒤지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내 통장과 도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멈춘 것 같았어요. 눈을 의심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신뢰를 받던 그 사람이 내 물건을 훔치고 있다니. 뭐 하시는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재훈 씨는 흠칫 놀라더니 곧 능청스럽게 웃었어요. 아, 영숙 씨. 벌써 오셨어요? 그냥 정리 좀 도와주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당황함과 교활함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이 남자는 처음부터 내 것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집에서 당장 나가요. 영숙 씨,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그가 다가오려 했지만 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설명할 거 없어요.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예요. 이재훈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서둘러 내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내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한동안 울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수치심,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얼마나 쉽게 속았는지 계속 생각했어요. 자식들이 걱정했던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겠죠. 이재훈 씨의 전화가 몇 번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무시했어요. 영숙 씨,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만나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의 거짓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나는 그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탁구 수업도 그만두었죠.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아직 가슴은 아팠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영숙님, 오늘 신청하신 대출 관련해서 확인 전화드렸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네, 무슨 대출이요? 네, 오늘 오전에 3천만 원 대출 신청이 접수되었는데요. 서류상 문제는 없으나 고객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대출? 내가 언제 그런 걸 신청했단 말인가? 순간 이재훈 씨가 들고 있던 내 도장과 통장이 떠올랐어요. 설마, 제가 대출 신청한 적 없어요. 당장 취소해 주세요. 은행 직원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류에 도장도 찍혀 있고 신분증 사본도 첨부되어 있는데요. 사기예요. 누군가 제 도장을 훔쳐서 위조한 거예요. 서둘러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대출 처리는 중단되었지만 이미 서류는 접수된 상태였어요. 은행 직원이 보여준 신청서에는 분명히 내 도장이 찍혀 있었고 신분증 사본도 있었습니다. 이재훈 씨가 내 집에서 훔쳐간 것들이었죠.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은행 직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할머니, 직접 훔치는 걸 본 게 아니라면 증거가 없습니다. 도장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그분이 가져갔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제 대출은요? 그건 분명히 사기잖아요.
그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망연자실한 채로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눈물이 자꾸 흘러내렸어요. 이재훈 씨는 처음부터 내 돈을 노리고 접근했고, 이제 법적으로 처벌할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쉽게 속았는지 자책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미라에게 전화했습니다.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런 일이? 내가 당장 갈게요. 미라가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울음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저 공허함만 남아 있었어요. 딸은 나를 꼭 안아주었죠. 엄마, 다 괜찮을 거예요. 내가 변호사 알아볼게요.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그가 내 마음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접근했고, 나는 외로움 때문에 눈이 멀어 모든 경고 신호를 무시했다는 것을. 그날 밤 미라는 내 집에서 잤습니다. 그녀가 내 방에 이불을 펴는 동안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재훈 씨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내 물건들을 어떻게 했을까? 다음 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그를 직접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가 어디 사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한 번은 그의 집에 저녁을 먹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미라에게는 잠시 바람 쐬러 나간다고 말했어요. 이재훈 씨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아무 계획도 없었어요. 그저 내 물건을 돌려받고 싶었고, 왜 그랬는지 직접 묻고 싶었습니다. 그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재빨리 복도 구석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사장, 이재훈 씨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 여성이 그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60살 정도로 보이는 단정하고 세련된 차림의 여성이었죠. 그들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성의 손목에는 내 팔찌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우리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선물해준 팔찌였어요. 지난번 이재훈 씨가 집에 왔을 때 사라진 물건 중 하나였죠.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내게서 훔친 물건을 또 다른 여성에게 선물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지켜보다가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을 쫓아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이재훈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어요. 영숙 씨? 이재훈 씨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누구세요? 옆에 여성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여성의 손목만 바라봤어요. 내 팔찌가 그녀의 손목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재훈 씨는 불안한 듯 자꾸 시선을 피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재훈 씨가 모르는 척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접은 손목에 있는 팔찌, 내 거예요. 당신이 내 집에서 훔쳐간 거라고요. 여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재훈 씨? 이 팔찌 당신이 선물해 준 거잖아요. 엘리베이터가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이재훈 씨는 황급히 여성의 팔을 잡고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잠깐만요.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내가 소리쳤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저 사람이 내 재산을 노리고 접근해서 물건을 훔쳐갔어요. 지금도 내 명의로 대출을 신청했다고요. 여성은 당황한 표정으로
이재훈 씨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설명해봐요. 이재훈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절 사랑한다더니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건 당신 혼자만의 착각이죠. 착각이라고요? 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비웃듯 말했어요. 나이 먹고 순진하게 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소란 피우면 당신만 망신당해요.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내 인생을 한순간에 망쳐놓고 이제는 태연하게 또 다른 희생자를 찾아 떠나가고 있었어요. 여성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다가 결국 이재훈 씨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나중에 연락할게요. 정확히 무슨 일인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어요. 이재훈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나를 향해 위협적으로 한 걸음 다가왔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당신 때문에 내 계획이 다 틀어졌잖아. 계획이요?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 돈을 노리고 접근한 그 계획 말이죠? 증거 있어요? 없잖아. 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어요. 경찰도 이미 당신 얘기를 안 믿었잖아요. 그 순간 로비의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소란스러우니 밖에서 얘기하시죠. 이재훈 씨는 경비원을 보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오해가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는 나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 돌아가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당신에게 좋을 게 없어요. 그는 내 인생을 망쳐놓고 이제는 협박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어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었죠. 당신이 한 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재훈 씨는 비웃듯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어요. 나는 그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그토록 쉽게 속을 수 있었을까? 미라는 내가 나간 사이 변호사에게 연락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말은 경찰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분이 직접 훔치는 장면을 보셨다고 해도 그것만으론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아요. 게다가 대출권은 이미 취소되었으니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상황이죠. 그럼 제 반지와 목걸이, 현금은요? 내가 물었습니다. 그것들이 그분에게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법도 경찰도 나를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이재훈 씨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또 다른 희생자를 찾아 떠날 것이고 나는 상처만 안고 남겨질 뿐이었죠. 미라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뭐라고 했어? 이상한 사람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나는 그저 외로웠을 뿐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었고 다시 한번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나는 은행에 가서 모든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집에 도어락도 교체했고 중요한 서류들은 미라의 집에 맡겨두었어요. 이제 와서 이런 조치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지만 적어도 추가적인 피해는 막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다른 결심을 했어요. 이대로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이재훈 씨의 악행을 막아야 했어요.
시간이 흘러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마음의 상처를 안고 지냈지만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어요. 이제는 탁구장에도 가지 않았고 주민센터 활동도 모두 그만두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많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영숙님, 문희재훈 씨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경찰서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정영숙님, 문희재훈에 대한 다른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어요. 그 여성분도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으셨더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증거가 확실합니다. 알고 보니 그날 내가 마주친 여성이 이재훈의 집을 몰래 살펴보다가 내 물건들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도 비슷한 수법으로 속았지만 다행히 내 경고 덕분에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어요. 그 여성이 녹음기를 숨겨두고 문희재훈과 대화했습니다. 그가 사기 행각을 실제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내 마음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처벌받나요? 네, 이미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예 도용과 사기 혐의로 구속 수사 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안도감, 슬픔,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이재훈은 마침내 자신의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내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내 돈과 물건들은 이미 돌아오지 않았고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는 깊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문득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 바보 같은 짓을 한 72살의 나 자신이 거기 있었어요. 역시 혼자 사는 게 가장 좋은 걸까? 그날 이후 나는 탁구장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탁구를 치면서 느꼈던 설렘과 행복은 이제 씁쓸한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연락을 끊었죠. 누구도 믿기 어려웠으니까요. 이재훈은 결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속여 빼앗은 돈의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미 써버린 상태였어요. 하지만 적어도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미라는 자주 찾아왔고 다른 자식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이제 내 외로움을 조금은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자주 찾아올게요. 혼자 있지 마세요. 그들의 말에 고마웠지만 여전히 내 가슴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어요.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손을 잡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싶은 그런 감정은 자식들이 채워줄 수 없는 것이었죠.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나는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미라의 권유로 복지관에서 하는 원예 수업에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려웠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식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정성을 들이면 그대로 보답해주죠. 강사님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나는 작은 다육식물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는 일상이 새로운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내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어요. 수업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과도 조금씩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아픔과 외로움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중에는 나처럼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었죠. 요즘 노인들을 노리는 범죄가 너무 많아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외롭다는 걸 알고 접근하는 거죠.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의 외로움은 약점이 되어 누군가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움츠러들 수는 없잖아요. 내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저도 사기를 당했지만 이렇게 다시 사람들을 만나고 있으니까요. 복지관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사기 예방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 내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평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어떻게 속을까 싶었죠. 하지만 외로움이 눈을 멀게 했어요. 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어르신들이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감정을 품고 있었죠. 외로움과 싸우는 노년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서로가 가장 잘 이해했어요. 그날 이후 나는 복지관의 노인 지킴이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교육을 다니며 내 경험을 나누었어요. 비록 슬픈 경험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미라는 내 변화에 놀라워했어요. 엄마, 요즘 정말 달라졌어요. 활기차 보여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이어가야 하는 법이야. 내가 답했습니다. 이재훈 씨 때문에 내 남은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으니까. 하루는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실버 친구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비슷한 취미와 관심사를 가진 어르신들을 연결해주는 활동이었죠. 처음에는 또 속을까봐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안전한 프로그램이었기에 참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박종석이라는 75살의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는 10년 전에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는 분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에 책 읽기를 좋아했죠. 우리는 매주 화요일마다 도서관에서 만나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연애나 그런 건 생각도 안 해요. 종석 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화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서요. 그의 솔직한 마음이 좋았습니다. 나도 더 이상 로맨스를 꿈꾸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줄 친구가 필요했을 뿐이죠. 7장. 3년이 지난 오늘 나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늘부터 내 이야기를 기록한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 일기는 내가 복지관 글쓰기 반에서 시작한 작업이었어요. 강사님은 우리 각자의 경험을 글로 남기는 것이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점차 내 이야기를 풀어내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죠. 영숙 씨, 이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해 보는 건 어떨까요? 강사님이 어느 날 제안했어요. 노인 대상 사기 피해 경각심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된 프로젝트는 작은 책자로 출간되었고 지역 노인복지관에 배포되었습니다. 내 아픔이 다른 이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어요. 종석 씨와의 우정도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나 함께 산책하고 차를 마시며 서로의 일상을 나눴어요. 그는 내 아픔을 이해해 주었고 나 역시 그의 외로움을 공감했습니다. 서로에게 로맨스를 기대하지 않는 순수한 친구 관계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가끔 미라가 물었습니다. 엄마, 종석 씨랑 더 발전할 생각은 없어요? 나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그냥 좋은 친구야. 그게 더 편해. 실제로 나는 그 관계에 만족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무리하게 사랑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때로는 좋은 친구, 취미생활, 가족과의 시간이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은 내가 75번째 생일을 맞는 날입니다. 자식들과 손주들이 모두 모였고
종석 씨도 초대했어요. 케이크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도 지금처럼 평온하게. 창밖을 바라보니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이제 나는 알고 있습니다. 행복은 반드시 로맨스나 누군가의 사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를 사랑하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로움 때문에 사랑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나이 들수록 혼자 사는 게 답일까요? 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내게 있어 진정한 행복은 스스로를 아끼고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어요. 오늘은 복지관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실버 지혜 나눔 대회라는 이름으로 어르신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와 나누는 자리예요. 여러 학교에서 온 학생들이 참석했고 나도 강연자 중 한 명으로 초대받았습니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으니 긴장이 됐어요. 70대 중반의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정영숙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실수와 그로부터 배운 교훈을 나누고 싶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빛났습니다. 나는 이재훈 씨와의 만남부터 겪었던 사기, 그리고 이후의 회복 과정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외로움은 때때로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서두르지 마세요. 진정한 관계는 서두름 없이 신뢰를 바탕으로 천천히 쌓아가는 것이니까요. 강연이 끝나고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용기 있으세요. 그런 경험을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내 아픈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랜만에 예전 탁구장 앞을 지나갔어요. 그곳에서 시작된 모든 일들이 이제는 먼 추억처럼 느껴졌습니다. 아픔은 남아있지만 더 이상 가슴을 조이지는 않았어요. 저녁 미라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강연 어땠어요? 좋았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주더라.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건 의미 있는 일이지. 취침 전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봤어요. 3년 전보다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더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외로움에 휘둘려 판단력을 잃었던 그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가끔은 여전히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이 나를 위험한 결정으로 이끌지 않아요.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더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종석 씨와 함께 새로 생긴 전시회에 가기로 했어요. 로맨스가 아닌 깊은 이해와 존중에 기반한 우정. 그것이 지금 내게는 가장 소중한 관계입니다. 혼자라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스스로 찾아가는 것임을 이 나이에 비로소 깨달았네요.